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공의 정정 및 민족 문화의 강단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에게 엄숙히 선언합니다. 대통령 직선제 헌법 개정안이 국민투표에서 높은 찬성률로 확정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채택해서 민주화 헌법으로 불리는 9차 개정 헌법. 그 이후로 우리 사회에 개정 논의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진정으로 민의를 반영한 헌법 개정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1987년 개정 이후 줄곧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성장하고 사람들의 가치관과 시대정신이 달라졌지만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헌법만은 변화하는 시대정신을 수용하지 못하고 과거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1948년에 만들어진 우리나라의 헌법이 9차례의 개헌을 거쳐 담아온 시대정신은 무엇이었는지,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개헌이 추진돼야 하는지 서울대학교 홍준영 명예교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헌법이 무엇인지, 어떤 과정을 거쳐 현행 9차 개정 헌법에 이르렀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의 역사를 보면 각각의 시대마다 도도하게 흐르는 시대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일제로부터 독립해 민주공화국을 세우고자 했던 3.1운동 정신을 계승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정원 문서부터 (1948년에) 제정된 헌법은 주권재민과 민주공화국이라는 시대정신을 구현했고, 4.19 민주혁명으로 성립된 제2공화국 헌법은 반독재 민주화라는 시대정신을 나타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대통령 직선제를 회복한 87년 헌법은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직접 뽑겠다는 대통령 직선제의 열망을 담았습니다. 87년 헌법이라고 불리는 현행 헌법은 그 자체가 어쩌면 기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한 장의 사진을 먼저 봐주십시오. 전두환 정권에 맞서 서울시청 앞에 모여든 시위대 사진입니다. 과연 무엇이 이 많은 인파를 이곳으로 불러 모았을까요? 87년 1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전두환 정권의 퇴진과 대통령 선거 직선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쳤습니다. 하지만 전두환 정권은 직선제로의 개헌은 불가능하고 현행 헌법을 유지하겠다며 호헌 선언으로 맞섰습니다.
이제 본인은 임기 중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현행 헌법에 따라 다시 한번 촛불이 광화문 일대를 밝히면서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증명하기까지에는 무려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개헌을 요구하는 시대 정신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주권의 회복, 다시 말해서 주권자인 국민의 시대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게티스버그에서 외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사상과 일맥상통합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주권을 행사하라고 정치인들에게 권력을 주어줬더니 정치인들은 민심과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기는커녕 자신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서 치고받는 싸움질만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 시민들이 요구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라다운 나라였습니다. 2017년 3월 뇌물수수와 부패 혐의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됩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선고되자 100만여 한국인들은 서울의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함께 기뻐했습니다. 자칫 진압과 충돌로 인해서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었던 위기일발의 상황을 타개해 준 것이 바로 헌법 65조 탄핵 조항이었습니다. 국회의 탄핵 소추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평화적이고 질서 있는 정권 교체를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사적인 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촛불 시민 덕에 집권한 문재인 정권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기초가 되는 헌법 개정에는 실패했습니다. 엉뚱한 일에 정치력을 소모하는 정쟁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말았죠. 이로 인해서 촛불 시민들의 염원은 점차 빛을 잃어갑니다. 촛불 혁명이라고 불렸던 그 거대한 운동이 미완의 혁명으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 미완의 과제를 이뤄내야 할 시점이 전국 득표율 0.73%의 그야말로 간발의 격차로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지금 이 시점이라고 확신합니다. 대통령과 의회가 권력을 균점하고 있기에 말하자면 대연정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제7공화국 개헌을 말한다를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개헌은 벌써 30여 년간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개헌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음 세대에 물려줄 자랑스러운 헌법, 우리 국가와 사회의 질서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물질적인 조건, 경제적인 부도 중요하겠지만 진정으로 가치 있고 필요한 일은 대한민국이 나라다운 나라로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공명정대하게 정비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시대 정신을 충실히 구현하는 국가 공동체로서
규범 질서라고 할 수 있는 좋은 헌법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일만큼 중요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이미 그리고 충분히 한계에 이른 87년 체제의 현행 헌법을 개정하는 일부터 시작해야겠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랫동안 우리 국민을 힘들게 만든 지역주의, 진영 논리의 폐해부터 극복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정치에 질리고 정치인들을 혐오하게 만드는 이유는 뭘까요?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이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것도 있지만 선거일이 다가오면 둘 중 하나만을 택하도록 강요받는 점일 것입니다. 겉으로는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진정한 보수도 아니고 진정한 진보도 아니죠. 그저 권력 쟁취에 목숨을 거는 정치 몰입에라는 비난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유권자들인 국민을 섬기겠다고 침이 마르도록 기회만 되면 이야기하고 다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죠. 유권자들은 선거일에만 왕이 되는 것이죠. 진정한 선택의 자유가 없는 허울의 왕일 뿐입니다. 찍어줄 후보가 없어서 답답해서 투표장에 가지 않았다는 얘기 주변에서 많이 들으셨을 줄 압니다. 워낙 양당이 압도적인 위세이기 때문에 제3의 선택지가 있어도 당선이 어렵다고 보고 또 당선된다 하더라도 힘을 쓰지 못할 게 뻔하니까 기권하지 않는 한 결국은 둘 중 어느 하나를 찍어야만 하는 곤혹스러운 상황이죠. 다들 공감하시리라고 봅니다. 이 족쇄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여당과 제1야당이라는 기존 거대 양당 체제를 깨는 데 있습니다. 그 일부터 착수해야 합니다. 그들만의 리그라고 불리는 철옹성을 쌓아 우리나라 정치를 분점해온 양당의 나눠먹기 구조부터 바꾸자는 뜻이죠. 그래서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의 정치적 의견, 정책적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표출하고 반영시켜서 실제 책임과 성과에 따라 정치권으로의 진출과 퇴출, 진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거죠. 그것이야말로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진짜 민주정치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의 사회는 거대 양당 어느 쪽도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던 소수 의견, 제3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정치적 다양성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숫자로서의 다당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의사가 다양하게 표출될 수 있는 통로를 보장하는 그런 뜻의 다당제, 이것을 어떻게 설계하고 만들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죠. 고등학교나 대학에서 정치의 안정을 추구해야 하는 대통령제엔 양당 정치가 맞는다. 정치의 다양성을 추구해야 하는 의원 내각제에는 다당제가 맞는다. 이렇게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나라 정치 현실은 전혀 다른 모습과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우리나라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라는 양당 중심으로 정치가 운영돼 왔지만 극한적 대치와 반목으로 늘 국정 운영이 불안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국민은 적대적 대립 대결보다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주문합니다. 하지만 양당은 어떤 일이든 간에 어떤 경위든 간에 진흙탕 싸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란 선거제도에서 비롯되는 부분이 크다고 봅니다. 승자 독식이어서 제3세력이 진입할 수 없는 그런 폐쇄적인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죠. 시쳇말로 젖잘싸라고 하죠. 졌지만 잘 싸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젖잘싸를 해도 당선자가 얻은 표와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 또는 그 이상의 사표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유권자들이 자신을 대변해 줄 정당을 찾아 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선택할 정당이 없다는 곤혹스러운 상황이죠. 이러한 선택의 자유를 향한 시대 정신은 대통령제냐 의원 내각제냐를 가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국민이 절대로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지금의 대통령제에서도 의원 내각제 요소가 여러 군데에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변형 모델인 셈이죠. 그래서 대통령제를 채택한다 하더라도 다당제 구조로 얼마든지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대 정신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핵심인데 대표성과 비례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선거제도는 법률상, 즉 법률로 정해야 할 사항으로 유보되어 있지만 이제까지의 경험으로 비춰볼 때 자기 목에 방울 달 일이 없는 국회와 국회의원들이 선거제도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일정한 기준과 조건을 헌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본격적으로 다룰 기회가 있을 겁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의 목소리를 직접 낼 수 있도록 기회와 통로를 보장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동안에는 직접 민주주의나 참여 민주주의의 요소를 의식적으로 배제해 왔습니다. 현실적인 애로나 대의 민주제를 위협하는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웠죠. 하지만 대의 민주주의가 안고 있었던 잠재적 위험과 결함이 이런저런 계기를 통해서 노출되기 시작했습니다. 머슴이 주인을 배신할 수 있다는 주인 대리인 문제죠. 주권자의 의사를 도외시하고 정치 권력을 장악한 지배블록, 정치 세력들이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서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생존을 좌우할 수 있게끔 정치와 정책을 독점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런 현상을 더는 좌시할 수 없다는 생각이 확산되기 시작했는데 2011년 9월 11일부터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시작됐던 월가를 점령하라 운동이라든지 2018년 11월 17일부터 프랑스에서 일어난 노란 조끼 운동, 그리고 2016년 11월 12일부터 한국에서 시작된 촛불 시민운동 같은 운동들은 기성 정치인들에게 실망한 시민들이 직접 자신들의 정치 참여를 시도한 세계사적인 현상들이었습니다. 그런 세계적인 흐름을 제도적으로 발전시켜 보고자 2019년 10월 대만에서 현대 직접민주주의 국제포럼이 열렸습니다. 직접민주주의 또는 참여민주주의의 생생한 실험장, 전시장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참가해서 촛불민주주의와 법을 주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대의제의 결함이 드러나면서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또는 그 결함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국민 소환, 국민 발안, 국민 투표 등 직접 민주주의적 제도들이 다시 소환되기 시작합니다. 아울러 시민의회라든지 추천민주주의 같은 말들이 핫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홍 교수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개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개헌한다고 기대한 만큼 변화가 있을까? 이와 같은 의문을 제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헌법은 모든 문을 열고 막힌 것을 뚫어주는 마스터키는 아닙니다. 그러나 헌법은 세상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날 민주주의의 기초를 세운 볼테르, 몽테스큐에 루소, 로크 등이 설파한 주권 재민의 사상에 기초해서 이렇게 외칠 수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를 대신해 주권을 행사하는 자들이여, 우리 목소리를 들어라. 헌법으로 정한 정부와 권력을 위임한 조건을 지켜라. 특히 권력의 균형과 견제를 핵심으로 하는 권력 분리의 원칙을 제대로 지켜라. 선거를 통해 국민의 감사와 비판을 받아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대표인 의회가 승인한 법률에 따르지 않고서는 함부로 인민의 기본권을 침범하지 말아라. 왕이나 군주를 향해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건 바로 헌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고안한 어쩌면 정말 기가 막힌 발명품 중에 하나가 바로 헌법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도도한 역사의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헌법이 87년까지의 현실과 사회상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바뀐 세상의 여건과 기대에는 잘 들어맞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당연히 새로운 옷, 새 헌법을 맞춰야 할 시점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75세 이상의 노인이 약 30%에 육박하는 마을을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 많은데요. 이분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뭐 일자리 혹은 문화 서비스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동과 식사를 도와주고 말벗이 되어주는, 그리고 간단한 수선이나 세탁 등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게 가장 중요하죠. 이런 결과를 개헌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을까요? 물론 아닐 겁니다. 그래서 지방 소멸에 대한 정부의 대응, 초고령 사회에 딱 맞는 맞춤형 복지 정책을 뒷받침할 헌법 차원의 결심이 중요합니다. 특정한 어느 한 마을의 문제로 끝나지 않도록 모든 노인에게 지속 가능한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나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위한 정책과 법 제도의 출발점, 거점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헌법입니다. 헌법을 만들면서 지방 소멸과 인구 감소에 따른 초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그 해결을 위한 정책적 결단을 내려서 구체적인 규범을 통해서 선언하는 일, 이것이 바로 헌법의 소임이고 개헌을 통해서 헌법을 바꿔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홍준영 교수님과 함께 우리 시대의 미안의 과제로 남아있는 헌법 개정의 이유와 논리, 배경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각 시대의 정신을 담아온 헌법, 그 헌법이 진짜로 헌법다울 수 있게 하고 제대로 된 시대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떤 목소리를 내야 하고 그것을 어떻게 조율해야 할까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국민들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대통령 중심제에 대한 고민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